네, 안녕하세요.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으로 유럽인문 아카데미에서 마련한 기획한 칸트 현대 철학 오늘 8번째 강좌입니다. 주제는 칸트와 하버마스이고요. 칸트주의자 하버마스라는 제목으로 유럽인문 아카데미 대표님이신 윤형식 선생님께서 강의 맡아주시겠습니다. 시민사회,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하버마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공부하고 또 그러한 하버마스의 생각에 있는 칸트의 유산이 무엇인지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식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서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유튜브로 접속하신 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칸트 탄생 300주년을 맞이해서 칸트와 현대 철학이라는 정말 수고가 많이 들어간 이 강좌를 기획해 주신 우리 이재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버마스와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버마스를 칸트주의자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그때 칸트주의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버마스는 아마 예상치 못했겠지만 하버마스가 철학하는 동기이자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버마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화두가 사실은 칸트가 정의의 철학이라는 이름하에 최고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개한 사유 형상과 매우 유사해서 그런 점에서도 칸트주의자로 하버마스를 분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버마스의 화두인 민주주의 그리고 칸트의 화두인 최고선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의사소통적 이성 개념의 원형이 칸트의 이성 개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하버마스는 192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200년 가까운 간격이 두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이 간격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독일이 통일국가 칸트 당시에 칸트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시민이 아니었어요. 국민이 아니었고 프로이센의 국민이었습니다. 1872년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소독일로 통일이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형성되게 되는데 70년대부터 독일이 사실은 산업자본주의의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많은 나라들이 표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버마스가 개념화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공론장 내지 시민사회가 대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서양 같은 경우에 기독교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이 제시하는 가치 이론론에서 막스 베버의 표현을 빌면 다신교로 다신론으로 이행했다. 문화적으로 다원론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하버마스와 관련해서 볼 때 두 차례의 세계대전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근대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근대가 사실은 야만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서양 지식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1970년대 이후 가열차게 이성 비판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가 전개되는데 그 밑바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철학적으로 보면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하버마스는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파시즘 그리고
일당 독재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했다가 몰락했습니다. 이 경험이 칸트와 하버마스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간격을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다윈이 1859년에 종이기원을 발표함으로써 더 이상 그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윈을 무시하고 오늘날 현대철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버마스도 그래서 칸트를 계승하되 다윈과 칸트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언어철학적 전회라고 부르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간격 때문에 하버마스를 칸트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쓴 책들만 봐도 칸트하고는 칸트의 용어들하고는 많이 다른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대략 칸트의 주요 저작들을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 다 살펴볼 필요는 없는데 칸트의 가장 대표적인 하버마스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1981년에 나온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 2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하버마스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1992년에 나온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책입니다.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하버마스가 입론을 해서 그가 1962년 교수 자격 논문으로 쓴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라는 책에서 내세웠던 이론을 민주주의 및 법 이론으로 체계화하면서 나온 책이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버마스의 이 책 제목들을 보면 칸트와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버마스를 칸트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라는 그래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마스 이론은 그래서 흔히 공론장 이론, 의사소통 행위 이론, 그다음에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는 건 담론윤리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논의윤리학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요. 논의윤리학 그리고 사실성과 타당성을 통해서 개진된 논의론적 법 이론 및 민주주의 이론 등이 이제 하버마스를 특징 짓는 이론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칸트는 우리가 1724년에 태어났지만 칸트 비판기 칸트 우리가 흔히 칸트라고 했을 때 칸트 철학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칸트는 대략 1770년 이후의 칸트이고요. 한 10년간의 침묵의 시기를 거쳐서 칸트가 1781년에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785년에 칸트의 윤리학의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 그리고 실천이성 비판 그리고 1790년에 판단력 비판 그리고 1793년 흔히 칸트의 종교철학책으로 평가되는 온전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그리고 영구평화론 그다음에 1797년 도덕 형이상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저작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출간되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 칸트의 그래서 칸트의 주요 저작을 할 때 그래서 이런 책들이 꼽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1784년 11월에 발표한 작은 글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을 쓰고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 칸트 윤리학을 정초한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가 나오기 전에 세계 시민적 의도 속에 진행되는 보편사에 대한 이념이라는 역사철학적 텍스트를 쓰는데요. 저는 이 텍스트가 다른 칸트의 저작들과 그 비중에 있어서는 유사한 비중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목만 봐도 칸트와 하버마스의 유사성이 어디에 있지 제목만 보면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를 칸트주의자라고 할 때 도대체 칸트주의의 내용이 뭔가? 우리 칸트주의 혹은 칸트 철학을 특징 짓는 말은
선엄 철학, 뭐 선엄적 관념론, 요즘은 이제 백종현 선생님 때문에 초월 철학 혹은 초월적 관념론이라고 번역하죠. 그리고 형식주의, 의무윤리학, 영구평화론 등등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버마스는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버마스가 칸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실 하버마스가 칸트주의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자기가 얼마나 칸트에 빚지고 있는지를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록 아까 말한 그 역사적 간격 때문에 하버마스의 이론이 칸트의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을 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를 칸트주의라고 부른다면 우리 그때의 칸트주의는 칸트와 같은 유형의 철학함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칸트를 계승해서 철학적 그리고 이론적 작업을 하버마스가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1980년부터 99년 사이에 칸트와 관련해서 하버마스가 한 말들을 가져왔는데요. 잠깐 읽어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980년에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라는 책을 내면서 자기가 했던 선 작업들을 낸 책 중에서 하버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칸트의 방법과 기본적 과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칸트의 선엄적 문제제기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962년에 나온 인식과 관심 이후 수행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 작업에서 나는, 즉 하버마스는 선엄 철학의 보편주의적 문제제기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방법과 증명의 목표를 탈선엄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칸트에 접속하되 칸트를 탈선엄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버마스의 윤리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의 윤리학 혹은 담론 윤리학이라고 불리는데, 논의 윤리학은 정의의 원리와 보편적 안녕 혹은 복지를 결합해야 한다는 해결의 근본 의도를 칸트적 수단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이론 철학적 입장을 칸트적 실용주의라고 이름하면서 칸트적 실용주의는 의식 철학에서 언어 철학으로의 전회가 초래한 인식론적 동요에 대한 답변이다 등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작업이 칸트를 계승하는 시도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버마스의 칸트적 사유 패턴 때문에 하버마스를 칸트주의자다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마스는 자신이 칸트를 계승하기는 하지만 의식 철학에서 언어 철학으로의 전회의 의미를 적극 사용하면서 정립한 자신의 형식 화형론과 의사소통 행위 이론 등을 통해 칸트를 넘어섰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버마스의 핵심 주장을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사실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아주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버마스의 철학함의 동기와 목적 또한 칸트적 사유 패턴을 가진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고요. 나아가서 하버마스가 칸트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핵심 통찰, 즉 반주체적인 의사소통적 이성 개념의 원형이 칸트의 이성 개념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스스로 자인하는 것보다 하버마스는 더 칸트적이다라는 걸 제가 오늘 보이려고 하는 게 저의 오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두 번째 부분에서 칸트의 이성 개념이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의사소통적 이성 개념의 원형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계기는 물론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이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개념의 생각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마스 철학의 사상과 키워드를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가 도쿄에 와서 강연을 할 때 나에게는 민주주의가 마법의 주문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하버마스의 이 민주주의라는 화두가 칸트 철학의 핵심 관심사인 최고선의 실현이라는 화두의 연속선상에서 그 영향하에 만들어진 화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칸트가 말하는 최고선은 도덕과 행복의 비례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에 대한 이념을 칸트는 최고선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전시하는데 저는 칸트의 철학 전체를 정의의 철학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세 번째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칸트와 하버마스의 핵심 공통점은 이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성을 옹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소수의 이성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다수가 계몽주의적 전통 속에서 이성에 대한 신뢰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하버마스가 이론적 작업을 할 때는 이성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성에 대한 진리를 내보이면서 이성을 옹호하는 철학과 이론을 편 게 하버마스입니다. 그렇게 이성을 옹호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 바로 인간의 자유와 인류의 보편적 행복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관점에서 하버마스와 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화는 생활세계와 체계의 분리를 관철시킵니다. 체계란 뭐냐면 탈언어화된 행위조절 매체를 통해서 말로 서로 행위를 조정하는 부담을 덜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인데요. 의사소통적으로 구조화된 행위 영역, 즉 말의 힘을 통해서 문제가 된 사안에 접근하는 그런 행위 영역을 생활세계라고 한다면, 생활세계는 자본주의의 성장과 그에 따른 체계 복잡성의 증가와 함께 화폐와 행정 권력이라는 탈언어화된 상호작용 매체를 통해 조절되는 체계에 의해서 부단히 침해당한다. 그래서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이러한 식민지화는 사회통합의 기반인 사회질서의 정당성 창출과 관련해 볼 때 민주주의의 축소 내지 상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식민지화로부터 생활세계를 막아야겠죠. 이러한 식민지화에 대한 방어기제로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둔 정치적 공론장과 이 자율적 공론장을 통한 토의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체계라고 하는 건 경제와 그래서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우리가 말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말을 하지 않고 행위를 조절하는 매체인 돈 혹은 국가의 권력적 명령, 즉 법의 형태로 제시되는 국가의 권력적 명령을 통해서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말로 시비 거는 걸 용납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위를 조절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근대화는 바로 생활세계로부터 체계가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축소 내지 상실되는 경향이 보인다. 왜? 체계의 논리가 말의 논리, 말의 힘이 관철되는 영역인 생활세계로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게 하버마스의 생각입니다. 하버마스는 크게 행위를 성공지향적 행위 혹은 목적지향적 행위와 상호 이해지향적 행위로 인간이 그러니까 행위할 때 서로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닐 경우를 그래서 목적지향적 행위 중에서 혹은 성공지향적 행위 중에서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닐 때를 도구적 행위, 그 대상이 인간일 때를 전략적 행위라고 부르고 상호 이해 지향적 행위는 당연히 인간들만 상대로 하고 이 상호 이해 지향적인 사회적 행위를 의사소통적 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의사소통적 행위란 관련된 행위자들의 행위 계획들이 자기 중심적 성공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 이해의 행위를 통해서 조정되는 경우이다. 하버마스의 언어를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버마스가 말을 하는지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버마스가 특히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요. 계속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적 행위에서 참여자들은 1차적으로 자기 개인의 성공을 중심으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 계획을 공동의 상황 정의를 토대로 서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호 이해의 조건 하에서 개인적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성공 도구적 행위나 전략적 행위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의사소통적 행위는 서로 상호 이해를 확보함으로써 그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로 그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 상호 이해란 바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말의 힘을 통해서 서로 행위가 서로 충돌한다면 그 행위를 조정하는 그런 행위를 의사소통적 행위라고 하버마스는 정의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적 행위에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관철됩니다. 도구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는 목적 합리성에 의해 주도됩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정해진 목표의 실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의사소통적 행위에서 관철되는 합리성은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부 혹은 여타 사회적 권력 등에 의한 어떠한 강제도 없고 자기 기만이나 전략적 사유태도에 의해 왜곡되지도 않은 대칭적이고 공개적이며 자유로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보다 나은 논변의 설득력과 합의 창출력에만 의존하여 문제가 되는 타당성 주장들에 대한 합리적 결정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관철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적 행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 사람이 대통령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 사람 나와 지금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화를 풀려고 하는 대화 상대방이 부모님인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서로 대등한 조건 하에서 오직 말의 힘만으로 그래 네 말이 옳다. 너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정 혹은 타협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합리성이에요.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그래서 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참여하는 화자들에게 동시에 반주체적으로 공유된 생활세계를 확보해주고 그래서 화자 모두에게 하나의 동일한 객관세계에 대한 지시를 가능케 하는 지평을 확보해주는 상호이해 지향적 말의 합의 창출적 힘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표현됐는데 서로 말을 통해서 확보하려면 말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말이 된다는 기준은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몸담게 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공통된 그러나 말로는 서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말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공통된 배우적인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버마스는 푸설의 그 생활세계라는 개념을 빌려서 생활세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생활세계를 확보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의 동일한 객관 세계를 우리가 서로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세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생활 세계는 행위자들에게 전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즉 경험 이전적으로 주어져 있는 문화적 배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생활 세계는 그 안에서 행위하는 행위자들에게는 대상화가 불가능한 불투명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세계는 말없이 말을 통해서 주제화되지 않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면 주제화되면 거기 생활 세계가 이미 문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가시화되는 일종의 배경적 합의예요. 그래서 불투명하죠.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것을 후설에서 빌려온 말인데 불투명한 자명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현상학적 생활세계 개념을 하버마스는 형식 화형론적으로 재구성해 가지고 의사소통 행위가 우세하게 관철되는 상징적으로 구조화된 생활 영역으로 입론합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사회학적인 이 생활세계 개념을 의사소통 행위가 행하는 역할의 측면에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사회, 인격이라는 키워드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건데요. 이 생활세계와 그래서 의사소통적 행위는 어떤 연관을 맺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의 측면에서 보면 문화적 지식의 전승 및 갱신에 기여합니다. 이 문화적 지식의 전승 및 갱신은 표면화된 서로,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은 단일 민족이다. 그거 허구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조선을 잇는 나라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문화적 지식의 전승 및 갱신이죠. 행위조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의사소통적 행위는 사회통합과 연대의 산출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의사소통적 행위는 개인의 인격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생활세계가 아까 상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아버마스가 말했다고 했잖아요. 이 생활세계의 상징적 구조들은 그래서 무엇이 타당한 지식인지, 타당한 지식의 내용을 지속시키고 집단의 연대를 안정화하고 책임 능력이 있는 행위자들을 육성함으로써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든가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민족의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 생활세계적 측면일 텐데요. 생활세계가 지평으로 떠올랐을 때 지평적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 어렸을 때는 가정과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회문화적 지식과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이 재생산 과정은 생활세계의 기존 상태에 새로운 상황들을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바로 문화적 전승의 의미나 내용과 관련된 의미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통합된 집단들의 사회적 공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세대들의 역사적 시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화의 과정에 그래서 각각 문화, 사회, 인격이라고 하버마스가 이름 붙인 생활세계의 구성 요소가 대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생활세계가 체계에 의해서 식민지화되면서 생활세계의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대화로 인한 생활 세계가 근대화는 생활 세계의 합리화 과정을 말하는데 합리화는 의사소통 비용을 절약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체계의 분야를 낳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물건이 필요한 물건을 구하려고 가서 시장에 가서 당신 그거 물건 시장에 시장이라는 구조가 아직 없다면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거 나한테 줄래? 내가 뭘 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말로 다 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화폐를 매개로 한 시장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살 수 있죠. 즉 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는 효율성을 특징으로 해요. 그런데 돈과 권력을 앞세운 체계의 효율성 논리가 사회의 통합과 연대의 산출 기능을 담당하는 생활세계의 침투에 들어가서 의사소통적 행위의 역할에 장애를 초래하면 생활세계의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서로 행위 갈등이 일어날 때, 행위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거를 말로 해결해야 되는데 말로 해결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재생산의 장애는 삶과 문화의 의미 상실과 사회적 정당성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고 사회통합의 교란은 집단적 정체성의 불안정과 아노미 그리고 개인 소유를 낳을 것이고요. 개인의 사회화가 잘 제대로 진전되지 않으면 전통과의 단절 및 사회 참여에 대한 동기 상실 그리고 심리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체계에 의한 생활 세계의 식민지화는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체계와 생활 세계 간의 올바른 그러니까 바람직한 교환 관계의 교란을 초래합니다. 무엇보다 의사소통적 행위를 매개로 창출되는 생활 세계적 사회 통합과 연대의 산출은 체계 통합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구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정의로워, 시장이 잘 작동해야 돼라고 하는 시장 논리에 대한 수긍, 혹은 이 국가는 이 국가가 하는 정책들은 다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체계 통합이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는 정당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축소 내지 상실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사회통합의 장애를 초래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아노미를 낳습니다. 이런 사회적 아노미에 처한 나라들이 지금도 꽤 많죠.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 근대적 생활세계의 병리 현상들이 근본적으로 상호이해에 기반한 삶의 문법이 효율성을 앞세운 체계의 논리와 힘에 의해 교란되고 파기되는 현상이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생활세계로부터 조달되는 체계의 정당성 위기로 나타나는 이 현상은 생활세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채널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작동 문제다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어 기제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테크놀로지의 발전, 인쇄술이라든가 TV 등등 의사소통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된 공론장, 특히 정치적 공론장에 주목합니다. 정치적 공론장이 체계에 의해 무시된 이슈들을 발견하여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게 공론화를 하고 이 논제들을 제도화된 공론장인 의회와 의사결정기구가 받아들여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권력적 기능을 수행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즉 인민주권이 작동하는데 공론장이 이 권력적 기능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화된 사회 영역이 생활세계에 뿌리박은 시민사회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공론장, 그리고 이 정치적 공론장과 제도화된 의회, 그 공론장이 제도화된 게 바로 의회다라고 하버마스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치적 공론장과 의회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한 소위민주주의의 핵심 채널이다라고 하버마스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론장과 토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생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경우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함의하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대칭성 조건과 상호성 기대의 실현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즉 우리가 동등하게 서로 대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는 혹은 사장, 직원, 혹은 아버지, 아들, 뭐 이런 식의 대칭성 조건이 파기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반사실적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아까 반사실적으로는 이러한 대칭성 조건과 상호성 조건이 실현 충족되는 것을 전제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특히 정치적으로 보면 한 시족이나 도시 혹은 국가의 구체적인 생활 세계가 존재하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유유서라든가 이름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연장자에 대한 존중의식. 그래서 연장자가 무슨 말을 했을 때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그런 말을 하면 저 자식 어른한테 되더라? 라고 하는 이 생활 세계가 작동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생활 세계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러한 구체적 생활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가진 모든 주체들을 포함하는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보편적으로 관철되는 경우의 의사소통 형식을 반사실적,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반사실적 기준으로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의라고 부릅니다. 혹은 디스코스, 독일어로. 이걸 이제 우리말로 담론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사실은 담론이란 말은 푸코의 경우 디스코스를 담론이라고 번역하면 타당한데 하버마스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이 비록 반사실적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사람과 사람들이 마주해서 서로 논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의라는 번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논의는 일상적 실천 연관 속에서 문제 사안에 대한 결정 압박에 묶이지 않고 지금 빨리 결정 내려야 되니까 그거 좀 부족하더라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제기된 타당성 주장들을 가설처럼 취급하는 일종의 성찰적 의사소통이 행해지는 곳이고 이곳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곧 소개할 원칙, 즉 논의 원칙이라고 이름 붙인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는 그래서 서로 계급장 떼고 말의 힘만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래서 합의가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 장치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 논의 원칙은 무엇이냐? 타당한 행위 규범들이란 바로 모든 가능한 당사자들이 합리적 논의의 참여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들이다. 오직 그 사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그 논의에 참여해 가지고 다 동의할 수 있을 그런 규범들이 타당한 행위 규범들이다. 그래서 논의 원칙은 따라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불편부당한 판단과 합리적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제의 토대는 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입니다. 하버마스의 논의 원칙은 이상적 의사소통 공동체에 의한 모든 행위 규범들의 비당파적 정초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이론 전략인데요. 이 보편적 논의 원칙이 오로지 이해관계들의 균형적 고려라는 관점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 규범들에 특화되어 적용될 때 도덕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도덕적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논의 원칙의 경우 그 규범을 정초할 때 인류 전체
내지는 가상적인 세계 시민 공화국을 논의 연관 체계로 삼아서 아까 위에서 말한 논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논의 원칙의 전 지구적 관찰을, 즉 세계 시민적 관찰을 상정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즉 하버마스가 말하는 그래서 도덕 원칙은 인간들끼리 사는 곳이라면 그것이 국적 불문하고 통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민주주의 원칙은 그러나 구체적인 생활 세계와 생활 세계적 연관과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보다 더 구체화하게 된 원칙인 원칙이 바로 민주주의 원칙인데요.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은 인류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구체적인 정치 공동체의 생활 형식을 연관 체계로 갖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같은 공동체에 적용되어야 될 원칙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 원칙은 논의 원칙이 법 형태로 나타나는 행위 규범들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다. 모든 나라는 근대 국가는 지향하고 그래서 법의 형태로 행위 규범들이 제시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행위 규범들의 정당화에는 단지 앞에 논의 원칙에서 살펴보았던 도덕적 논거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논거와 윤리정치적 논거가 적용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 내지 110km로 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급증한다라는 게 바로 실용적인 근거죠. 혹은 윤리정치적 논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징계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민주주의 원칙의 경우 비록 논 원칙에 내재된 보편성 원칙에는 한계가 설정되죠. 한계가 그어지죠. 그렇지만 행위 규범의 합리적이고 비당파적인 정초 가능성은 논의 원칙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원칙에서도 여전히 확보된다는 점을 하버마스는 강조합니다. 이 말은 루소식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일반 의사의 형성 가능성인데요. 하버마스는 이것을 사회의 근대적 합리화 형식인 법 매체의 창설 및 창설 절차에 민주주의 원칙이 관철됨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논의적 법 창설 과정에서 모든 법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법률만이 정당한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 이로써 사면민주주의적 자율성 이념을 표현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은 정당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내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법을 사회적 연대를 관철시키는 매체라고 이해합니다. 하버마스는 법을 생활세계와 체계 사이에서 경첩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법의 독특한 기능은 근대법이 생활세계의 구성 요소인 사회화가 합리화되면서 분화된 행위체계이지만 동시에 체계처럼 또 생활세계로부터 완전히 구조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데서 나옵니다. 즉 언어의 힘, 말의 힘이 여전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법은 화폐와 행정 권력이 생활세계적 사회질서 속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제도적 매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연대로부터 사회통합적 힘, 즉 정당성을 끌어내야 하기에 여전히 생활세계의 구성요소인 사회에 속합니다. 이것을 민주주의 이론적으로 독해하자면 화폐와 행정권력은 법적 제도화를 매개로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지만 동시에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이 매체들의 작동은 바로 법의 형태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세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방어 기제로 법에 주목하면서 법 창설에서
민주주의 원칙의 관철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 의사소통 행위이론이라는 책에서 하버마스는 법을 체계의 수단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거는 초기 비판 이론의 아도르노 등등의 초기 비판 이론의 그 영향이 있는데요. 사실성과 타당성에서는 그러한 법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고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을 사회적 연대의 관철 매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는 법을 어떻게 정당성을 가진 법의 쟁취투쟁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은 따라서 칸트의 표현을 빌면 보편적으로 법을 관장하는 시민사회 혹은 시민적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와 보편적 행복의 조건이다. 이건 상당히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너무 이야기들이 많아서 건너뛰었는데 라는 이해를 하버마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이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 이론이 아니거든요. 하버마스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즉 그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관철되는 민주주의적 제도화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버마스의 그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책에서 하버마스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 핵심 주장을 정말 간략히 막 건너뛰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칸트가 최고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정의 철학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철학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그러니까 1798년에 낸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정의가 무너지면 인간이 지상에 사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한다. 칸트는 사실은 순수이성 비판에서부터 도덕형이상학에 이르기까지 최고선이라는 이름하에 정의를 논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최고선을 즉 도덕적 행위와 행복의 비례적 결합으로 이해합니다. 한 사람이 착하게 사는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인용한 인용문은 행복한 자격을 갖게 해주는 도덕성과 행복의 향유가 비례적으로 결합된 정의로운 도덕적 세계, 바로 최고선이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다면, 그래서 오직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을 전제로 내세에서나 최고선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라면 인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을 1787년 순수이성 비판 재판을 냈는데요. 그때 머릿말을 새로 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삶을 폐기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을 순수이성 비판이 이룩한 핵심 성과라고 제시합니다. 최고선의 실현이라는 화두의 측면에서 보자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자유의 사유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확인 작업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정초와 실천이성 비판을 통해서 실천적 자유의 실제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야, 인간은. 그리고 정언명령으로 표현된 도덕 법칙을 이성의 사실로 입론합니다. 이때 사실은 독일말로 팍툼인데요. 이건 라틴어 파카라라는 동사, 뭘 만들다, 뭘 하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서 사실로 존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소유로서의 사실, 인간의 이성이 해서 사실로 존재된 것으로 입론합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칙은 사실이야. 근데 어떤 사실이냐?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칙은 다름 아닌 순수 실천 이성, 즉 자유의 자율성을 나타내며 이 자율성은 그 자체로 모든 준칙의 형식적 조건이다. 이게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하는 말입니다. 도덕법칙이 그래서 순수 실천 이성이다. 실천 이성은 경향성에 의해 촉발된, 즉 욕구 등에 의해 촉발된 선택 의지가 정언명령, 칸트가 도덕법칙으로 내세운 정언명령과 대립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정언명령을 통찰하고 이것을 최고의 도덕법칙으로 삼아서 그것을 지킬 의무를 스스로 부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칸트의 자기 입법의 생각이죠. 이라는 칸트의 도덕철학적 메시지가 엄정한 의무윤리학으로 수용되면서 칸트는 행복 추구를 죄악시한 철학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칸트가 철학의 근본 물음 중 하나로 나에게 허용된 희망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들 때 칸트가 염두에 둔 것은 분명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희망한다는 만고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행복에 대한 욕망이 덕의 준칙의 동인일 수 없다. 라고 하는 통찰. 즉 우리는 행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칸트의 도덕철학적 메시지죠. 라는 통찰과 그렇다고 덕의 준칙이 행복의 작용인일 수도 없다. 라는 통찰. 즉 덕이 있게 행동한다고 그래서 칸트가 자신이 제시한 그 정언명령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행복이 실현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통찰을 칸트는 실천이성의 이율배반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각세계의 일원이자 동시에 지성세계의 일원이라는 이중의 관점을 취하면 덕성이 원인으로 되어서 행복과 적어도 직접적이 아니라면 적어도 간접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칸트가 실천이성의 이율배반의 해소책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중의 관점을 취하자. 우리는 감성세계의 일원이자 지성체들이 거주하는 지성세계의 일원이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최고선, 즉 도덕성에 비례해서 행복이 실현되는 세상에 대한 이념을 도덕적 세계의 이념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천이성의 이율배반의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덕과 행복의 비례적 결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고선의 실현이 순수 실천이성의 명령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인용을 하나 가졌습니다. 최고선 개념에 이미 도덕법칙의 최상의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최고선은 그저 순수의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최고선 개념과 우리 실천이성에 의해 가능한 최고선의 실존이라는 표상은 동시에 순수의지의 규정 근거이기도 하다. 최고선 개념 속에 이미 도덕법칙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리고 도덕법칙이 우리의 의지를 규정해야 한다면 최고선 개념 역시 우리의 의지를 규정한다. 다시 말해 도덕적 세계의 실현은 바로 최고선에 포함된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바로서 자율성 원리에 따라 우리의 의지를 규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도덕적 세계를 실현한 의무를 스스로 지은다는 겁니다. 하지만 칸트가 덕의 준칙이 덕 있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행복을 실현시킬 수 없다라고 말했고 이건 확실해요. 즉 도덕적 행위가 이 세상, 즉 감각세계에 영향을 행사해서 비례적 행복을 산출할 수 있으려면 나의 도덕적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고 또 자연도 도와줘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다 같이 도덕적으로 행해도 쓰나미가 일어나서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이거나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로 무너져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롭게 되면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자연이 협력해야 도덕적 세계라는 이념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연이 최고선의 실현에 협력하도록 만들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최고선의 실현에 자연이 협력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것은 도덕 법칙에 따를 것을 스스로 명령하는 동시에 자연의 원인인 최고의 이성이, 즉 신이 존재하기를 희망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칸트는 정확히 도덕성에 따른 비례적 행복을 실현하는 원인이 되는 지적 존재, 즉 신에 대한 이념을 최고선의 이상이라고 부르면서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는 최고선의 이상을 통해 도덕적 세계의 이론임을 깨닫지만 현상세계는 덕과 행복의 필연적 결합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처신의 결과로 가능한 도덕적 세계를 현세에서는 이룰 수 없으니 내세에서라도 상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을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는 것을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 법칙의 완전한 성취, 즉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서도 우리의 인격성이 지속될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신과 영혼의 불멸을 요청하게 됩니다. 최고선의 실현이라는 이념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요청은 최고선의 실현이라는 실천적 개념에 통합된 개념들이지만 전적으로 전험적으로 이성의 이론적 사용을 통해 도덕 법칙을 매개로 확보한 이성 개념들이다라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칸트가 순전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흔히 종교 철학 텍스트로 이해되는 텍스트에서 좀 긴 인용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칸트의 이해에 아주 핵심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칸트의 최고선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순수한 도덕적 마음씨와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최고선 이념을 스스로 실현할 수는 없지만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목적의 유일한 가능 근거인 도덕적 세계 지배자의 공동작용 내지 역사에 대한 믿음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즉 신이 이 세상의 일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이로써 그에게 여기서 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도대체 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그리고 신에게 특별히 귀속시킬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비밀의 시면이 열리게 된다. 반면 인간은 다름 아니라 자신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적어도 개념적 파악이 불가능한 저 신의 보완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자신의 모든 의무에서 깨닫는다. 즉 행복할 자격을 갖추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도덕적 세계 지배자 이념, 즉 신이라는 이념은 우리의 실천 이성의 과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이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신이 도덕적 존재인 우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실천 이성의 욕구에 따라서 보편적인 참된 종교 신앙은 전능한 천지 창조자, 즉 도덕적으로는 신성한 입법자인 신에 대한 신앙이고 인류의 자비로운 통치자이자 도덕적 부양자로서 인류의 보존자인 신에 대한 신앙이고 자신의 신성한 법칙의 관리자, 즉 정의로운 심판자인 신에 대한 신앙이다. 즉 입법자이자 통치자이자 심판자인 신에 대한 신앙이다. 이 신앙은 본래 어떠한 신비도 함유하지 않는다.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은 신이 인류에 대해 갖는 도덕적 관계만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신앙은 모든 인간 이성의 저절로 나타나며 따라서 대부분의 문명화된 민족의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나라든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공동체로서의 인민 혹은 민족 개념에 들어있는데 이 인민 개념에는 이러한 삼중의 상위 권력이 언제나 함께 사유되어야 한다. 하면서 불어로 pouvoir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이 일부러 쓴 겁니다. 당시 독자들한테 이 말의 출처가 어디냐? 프랑스 정치 철학이다
걸 알리고 싶은 거죠. 다만 여기서 이 인민 개념은 윤리적 표상이다. 따라서 인류의 도덕적 우두머리인 신이 갖는 이 삼중의 특성이 하나의 동일한 존재 안에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시민적 법치 국가라면, 독일 말로는 유리디쉬 뷰르걸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걸 제가 우리말로 적절한 게 저는 시민적 법치라는 거 번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적 법치 국가라면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주체로 분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삼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이념을 신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실현을 바로 순수 실천 이상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러니까 칸트가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신은 정치적, 철학적 신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출처가 정치 철학이에요. 여기서 이 글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글에서 신개념의 출처가 정치 철학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칸트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성의 자기이법, 아까 살펴본 이성의 사실로서의 도덕법칙이라는 칸트의 윤리학의 핵심 아이디어 역시 그 출처가 정치 철학, 공화주의적으로 제시된 루소의 사회계약설입니다. 칸트의 의무윤리학과 관련된 핵심 질문, 즉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삶의 희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칸트의 희망은 내세의 구원이 아니라 지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바로 현세의 구원입니다. 신도, 영혼 불멸도 현세의 구원을 촉구하고 촉진하려는 이론적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형식주의 의무윤리학은 최고선의 실현이라는 화두 아래 구상된 목적론적 실천 철학의 구도 안에서 전개된 이론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칸트의 목적론적 실천 철학은 굳이 구분하자면 개인의 실천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 그리고 역사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실천적 차원에서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의 덕론에서 덕의무로 제시합니다. 칸트는 덕의무를 두 가지로 제시해요. 동시에 의무인 목적이라는 이름하에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완전성이란 다름이 아닌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덕의무의 핵심 내용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뒤로 물리고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 즉 민주주의 법치국가,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로 나타나고 역사적 차원에서는 목적론적 역사관으로 제시됩니다. 흉과 함께 철저한 형이상학 비판을 통해 유럽 철학의 탈형이상학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칸트가 애초부터 목적론적 실천 철학을 구상하였다는 사실. 이거는 순수이성 비판부터 아주 자세하게 방법론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는 오랫동안 엉뚱한 착상으로 왜곡되거나 외면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윈 이후 판단력 비판의 제2부가 이제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인데요. 이 제2부에서 개진된 유기체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이 설득력을 잃으면서 칸트의 목적론적 착상은 비칸트적인 이질적인 요소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칸트의 목적론적 실천 철학은 자연과학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충돌, 즉 진리와 구원 사이의 기량이라는 서구 근대 지식인이 처한 문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의의를 올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칸트는 기독교가 약속하였던 구원의 희망을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허용하는 진리의 방식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순수이성 비판을 통해서 확정함으로써 이제 구원은 인류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세속적 과제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과제에 대한 해결적으로 목적론적 실천 철학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 당시에도 이미 목적론은 철진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칸트의 경우 근대인이 인간의 핵심 규정으로 파악한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윤리, 정치, 역사의 측면에서 입론하는
근대적 이론 장치로 목적론을 활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의 실현을 의도하고 추동하는 자연이 다름 아닌 자연으로서의 인간, 즉 인간적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목적론적 실천 철학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세계에 던져진 인간이 바로 자신의 존재의 이유 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과 세계의 존재 의미를 창안하고 실천하는 희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인 것이지요.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순전한 사변으로서 형이상학이 인식을 확장하기보다는 오류를 방지하는 데 더 기여한다는 사실은, 이게 순수이성 비판에서 핵심 결론이죠. 형이상학의 가치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검열관이라는 직책을 통해 품격과 명망을 준다. 즉 순수이성의 검열관으로서 순수이성이 경험의 영역을, 순수 이론이성이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서 적용하려고 하는 변증적 가상에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품격과 명망을 준다는 거죠. 이 직책은 과학적인 공동체 혹은 학문적인 공동체의 보편적 질서와 화합뿐만 아니라 복지를 확보해주고 그 공동체의 담대하고 생산적인 작업들이 보편적 행복이라는 핵심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기서 이 과학적인 공동체란 말을 과학자 공동체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있어요. 저는 과학자 공동체라고 칸트가 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을 기반으로 인류가 자신의 삶을 재생산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니까 근대적 공동체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순수이성은 근대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보편적 행복이라는 핵심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여주는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칸트는 주장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목적론적 실천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흔히 자유의 철학으로 이해되어 온 칸트 철학의 핵심 특징은 정의의 철학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행복의 실현 가능성을 자율적 자유의 실천으로 이해된 자유의 제도와 칸트의 표현을 빌면 완벽하게 정의로운 시민적 헌정체제 혹은 인류의 완전한 시민적 통일, 이런 식으로 자유의 제도화에 달린 문제를 입론한 칸트의 정의의 철학이라는 사유 패턴은 이후 헤겔로 대표되는 독일 관념론과 막스를 유시한 청년 헤겔파를 거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유 패턴은 하버마스의 해방적 인식관심 이론으로 나타났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논의론적 법 및 민주주의 이론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하버마스의 철학함의 동기와 목적도 칸트적이다라는 게 제가 이 2부와 3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칸트의 이성 개념이 의사소통적 이성 개념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발표를 끝내려고 합니다. 데카르트 일의 근대 서양 철학은 자기의식을 성찰의 출발점이자 세계 이해의 중심으로 삼는 주체 철학적 패러다임에서 전개되었다라고 하버마스는 생각합니다. 자기의식은 선험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자발적 원천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위상을 부여받거나 헤겔처럼 정신으로서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으로 고양된다. 이게 하버마스의 말이에요. 이성은 진리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선험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주체철학적 패러다임 안에서는 그 소재를 각각의 개인 주체가 아니면 개인들의 총합을 넘어서는 거대 주체로 표상된 인민이나 인류에서 찾게 됩니다. 막스는 프롤레타리아에서 찾았죠. 하버마스는 칸트의 이성 개념 역시 이 주체 철학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성을 인류의 자연사적 진화 과정 속에 성취된 의사소통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해하는 탈선험화를 제안합니다. 칸트와 다윈의 결합이죠. 이 탈선험화는 사회화된 주체들을 생활세계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데요.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행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인 동시에
의사소통 행위의 산물로서 새롭게 갱신되는 순환 과정입니다. 따라서 개인 주체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탈선엄화한 이성의 근원적 소재는 바로 이 간주체적인 일상적 의사소통 실천 영역이 되겠죠. 이게 하버마스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칸트의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즉 도덕적으로 입법자입니다. 칸트는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한 잡다한 외부 정보를 종합해서 법칙적 연관을 갖는 체계로 구성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지적 능력이다. 이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앞부분, 분석론까지의 주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이러한 통찰이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적 성취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왜? 인간이 자연의 입법자니까. 자연 법칙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부여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주장을 주체 철학적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모두 똑같은 인식 능력을 가진 개인 주체의 성취로 이해한다면 그건 칸트를 미치광이 취급하는 걸 겁니다. 인간이 자연의 입법자인데 그걸 개인 주체로 이해했다.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죠. 두 번째, 우리는 최고선에 대한 칸트의 논의를 통해 왜 칸트가 정언명령을 최고의 도덕 법칙으로 스스로 입법하여 무조건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는지를 아까 잠깐 살펴봤죠. 도덕적 행위의 형식적 요건을 제시하는 정언명령은 나의 행위의 준칙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내의적 논의를 명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 혼자, 그리고 내가 나의 준칙을 가지고 행위할 때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논의는 함께 하는 논의만이 아니라 혼자 하는 논의도 양심이라는 상대방을 갖는 대화입니다. 따라서 칸트의 정언명령, 너의 행위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 준칙으로 만들어서 행동하라. 이게 정언명령이죠. 이 정언명령은 그래서 따라서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적 이성의 발휘를 명하는 명령이라고 보아야 합리적이죠. 칸트가 이것을 그래서 입법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이성은 입법하는 이성이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촌머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의 능력인 이성은 먼저 스스로를 비판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비판의 검증을 통하지 않은 것은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뭐 너무 길어서 넘어가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성의 존재도 비판의 자유에 근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판의 자유가 있어야 이성도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어떠한 독재적 권위도 갖지 않으며 이성의 발언은 항상 자유로운 시민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성의 발언은 개인의 이성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시민들의 일치된 견해다. 시민들은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의혹을 심지어는 거부권까지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하버마스 식의 표현을 빌면 하버마스의 자신의 생각이라고 보이지만 제기된 타당성 주장에 대해서 우리 상대방은 언제나 아니야, 그래 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형식 화형론적으로 표현됩니다. 즉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의 이 말은 이성의 원천은 자유로운 인간들의 상호 비판을 통한 합의 창출력이다 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하고 있는 말 한 구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자유, 비판의 자유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의심을 공개적으로 공공의 판정에 붙여도
불온하고 위험한 시민이라고 비방당하지 않을 자유도 속한다. 이러한 자유는 이미 인간 이성의 근원적 권리 안에 들어있다. 인간 이성은 다시금 보편적 인간 이성 말고는 다른 어떠한 재판관도 알지 못하는데, 이 보편적 인간 이성은 모든 이가 각자 제 몫의 목소리를 내는 이성이다. 혹은 모든 이가 자신의 투표권을 갖는 이성이다. 이게 정치적인 텍스트로도 이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 상태가 해낼 수 있는 모든 개선은 이 보편적 인간 이성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는 신성한 것이며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사회 상태란 말은 국가란 말의 어원이든 말이야. 스타. 불어로 불어로 에따. 여기서 독일말은 슈탄트. 이게 이제 나중에 슈타트로 개념으로 정립되죠. 물론 슈타트란 말이 있지만 칸트가 여기서 사회 상태라는 표현을 염두에 둘 때는 1차적으로는 국가, 그리고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인간의 그 이성 개념을 보편적 이성 개념으로 입론합니다. 이성은 인간이 어울려 살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서로 언어를 매개로, 역사적으로는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를 발전시켜가면서 상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집단적인 혹은 종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이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각자 이 능력을 내면화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개별 인간 이성의 재판관은 보편적 인간 이성, 즉 언제든 문제가 된 사안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가동 및 그 가능성, 즉 제도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이성 개념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칸트의 이성 개념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하버마스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이성 개념의 원형이 칸트의 보편적 인간 이성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 헤어베트 슈네델바흐라는 그 아도르노에게 그 아도르노 제자죠. 그러다가 이제 아도르노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하버마스에게 마지막 이제 교수 자격 학위를 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 칸트주의자들이라는 논문을 2005년에 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모두는 칸트주의자다. 해결주의자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반만 해결주의자고 전체 다 해결주의자일 수는 없고 사실은 반은 칸트주의자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칸트주의자다라는 주장을 하는 재미있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의문을 제기합니다. 칸트의 이론 유산 중 많은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이고 지지할 수 없다. 거의 모든 문제 영역에서 우리는 새로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칸트를 참조하고 칸트를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면서 슈넬바흐는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상황은 독단론과 회의주의의 양극단을 헤쳐나가면서 비판 철학적 길을 찾아야 했던 칸트가 처했던 문제 상황하고 같다. 가령 칸트는 독단주의와 회의주의 사이에서 비판 철학의 길을 개척했는데 오늘날의 독단주의, 우리 시대의 독단주의 형이상학은 과학적 자연주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뇌생리학자들의 뇌신경 철학, 뉴로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바로 이 자연주의적 태도를 취하죠. 반면 오늘날의 회의주의는 얼마 전까지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렀던 주관적 자의성을 자유로 착각하면서 우리 칸트주의자들을 고리타분하고 낡고 속으로는 권위주의적이라고 보는 하이비 리버럴한 상대주의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버마스가 2019년에 또 하나의 철학사라는 2000쪽에 달하는 책을 냅니다. 지금 현재 하버마스는 만 95세예요. 그리고 2019년에 2000쪽에 달하는 또 하나의 철학사라는 철학사책을 냈습니다. 하버마스가. 그 철학사 책의 화두는 바로 어떻게 하면 자연주의와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칸트가 아까 순수이성 비판의 제2판을 내면서 나는 순수이성 비판의 핵심 석과로 나는 믿음이 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을 알을 폐기하여야 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칸트의 그 말 이후 암과 믿음이라는 화두는 중요한 철학적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헤겔도 암과 믿음이라는 텍스트를 썼고 하버마스도 암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짧은 글도 썼는데 지금 2019년에 나온 또 하나의 철학사는 암과 믿음이라는 화두로 서양 철학사를 정리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문제 상황에서 답을 찾으려고 시도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슈네델바흐의 이 서술이 의미심장한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도 하버마스는 칸트주의자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엄청 제가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속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을 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했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흔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하버마스 내용은 좀 단편적으로 텍스트 몇 개랑 다른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 종합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자연주의랑 이제 회의주의 문제만큼이나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하버마스 예전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제 성공장이랑 상호이해 표 만들어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행위형. 네. 네, 네. 그거 두 개의 문제도 그 마지막 문제만큼이나 좀 아직까지 간극이 조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이거 같은데. 무슨 문제죠?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목적 합리성과 상호이해 네. 사이의 관계에서 목적 합리성과 뭐의 관계요? 상호이해 지향적 관계에서 예. 그것도 딱 양극단으로 나눌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도구적 합리성을 정말 극단적으로 활용해서 상호이해 지향을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지를 좀 갖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도구적 합리성을 발휘하면서 네.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지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의지를 품었던 순간마다 그 의지를 향하고자 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은 일들, 좀 추상적이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해서 수동되는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발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도구적 합리성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실현할 때 필요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까 둘은 이제 완전히 다른 행동이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이런 합리성이 착종되어 나타납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실은 전략적 그 행위예요. 전략적 행위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외양을 띠고서 하는 게 가장 성공적인 전략적 행위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쟤는 나하고 의사소통적 행위를 하고 있어 라고 믿게 하면 가장 성공적으로 전략적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의 행위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적 행위를 하는지 아닌지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 체계라고 그러니까 그 하버마스가 부르는 영역, 이 시장 영역에서는 흔히 사기꾼들은 의사소통적 행위인 양 위장하면서 전략적 행위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착종되어 나타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의사소통적 행위와 목적지향적, 그 성공지향적 행위를 구분할 수 있고 의사소통적 행위라면 상호 이해를 지향한다. 라는 이제 이론적 입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게 순수하게 그렇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건 이론적 접근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강의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고 특히 저는 네 번째 챕터에서 말씀해 주신 칸트의 이성이 이미 의사소통적이다. 네.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소통적인 의성이라 한다라면은 어떤 이미 전제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는 보편을 전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네. 대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성만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합의해 나가고 일치해 나가는 뭐 그러한 이성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네. 하버마스가 정치 영역이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미 주어져 있는 보편을 전제하지 않고 특히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더 나아가서 정언명법과 네. 이것의 정언명법의 실천 이성이 의사소통적이다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라면은 아무리 이성의 파코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성의 파코툼이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선언적이거나 어떤 보편 없이 예, 우리 나와 타자가 말을 통해 합리성을 통해서 찾아가 나가는 이런 모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언명법적 이성이나 혹은 이론 이성에서 이성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칸트의 의사소통적인 이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치나 이런 영역이 아닌 도덕과 과학 이론 이성에 관심 있는 영역까지 적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 네. 전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칸트의 이성 이해가 미적 판단력에 나오는 이성 이해 혹은 판단력 모델 네. 보편을 전제하지 않고 보편을 기대하는 상호 일치를 통한 네. 이렇게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것을 전체 칸트 이성의 문제로 이야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칸트의 이게 보편적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편을 전제하지 않고서 가능한 이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생님은 이해하시는 거죠? 네. 네.
말과 음. 대화와 아,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보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음. 그걸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있고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일단 하버마스부터 얘기를 하면 하버마스도 보편을 전제합니다. 바로 절차로서의 보편. 네, 그러니까 이성을 실체적 이성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보편성은 절차에 있어요. 즉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계급장 떼고 말의 힘만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거기과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절차적 원칙. 그게 하버마스가 말하는 사실은 의사소통적 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적 이성이 어떤 실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칸트의 정언명령은 실체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칸트가 그런 외양을 띄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성의 사실로서의 도덕 법칙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칸트가 도덕 법칙으로 제안하는 정언 명령을 하버마스식으로 해석하자라는 겁니다. 즉 절차적 이성으로 해석하자.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 형식주의 그 윤리학의 핵심이잖아요. 어떤 실체적으로 너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라는 것이 라는 윤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에게 보편 타당한 법칙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서 그것만 그런 법칙만을 그런 준칙만을 자신의 행위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칸트가 주장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절차주의적 이성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절차주의적 이성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된 그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도덕법칙 정언명령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의 그 실천 이성이 그래서 절차주의적 이성이다. 칸트의 형식주의는 그래서 사실은 절차주의로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절차주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들이 아까 이제 제가 몇 개 가져온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가져왔는데 그것들을 보면 칸트가 절차주의적으로 이성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도 보편을 전제하지 않았어요. 아니 칸트가 전제한 보편은 절차주의적으로 이해된 이성으로서의 보편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칸트의 이해입니다. 네. 왜요? 그 강의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 칸트에 대해서 무슨 이런 비슷한 데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강의도 듣고 또 나름 칸트에 대해서 읽어보고 했는데 평소에 칸트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것을 들은 결과로서 이 의문이 많고 불만이 많았어요. 첫째 비역사적인 거. 그 개인을 대해서 좀 범주론으로 처리해 버린다 할지. 그리고 무슨 허공에 떠 있는 무슨 정언명령, 절대적인 존경심, 어쩌고 하고. 그런데 이 사실 칸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독단적으로 제시했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제가 이제 하버마스까지 와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칸트에 대한 의문, 칸트에 대한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칸트의 그 정언명령이라는 그 윤리적
그 규정, 그 형식적인 거, 절대적으로 형식적인 거, 그것도 정말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절차적인 네. 그런 그 이성이라는 게 결국은 살아 움직이는 그 계속 그 역동적인 과정의 보편 이성이다라. 아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소감을 말하는 아, 예, 예. 아, 그 말씀 해주셔서 아주 굉장히 공부하는 일은 대부분 혼자서 하고 항상 힘들거잖아요. 공부가 재밌어서 하지만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면 공부하는 그 힘든 걸 싹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또 공부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 이런 선생님 같은 분의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힘 그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칸트의 윤리학을 의무윤리학으로만 한정시키기 때문에 칸트가 희화돼서 이해되는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천이성 비판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의무윤리학적인 주장을 하는 게 분석론까지입니다. 실천이성 비판은 변증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있고 이 변증론에서 칸트가 왜 실천이성이 필요한지를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변증론에서 칸트가 바로 최고선을 화두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철학적 작업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왜 철학을 하는가? 나는 그 인류의 보편적 행복과 이 보편적 행복의 출발 조건인 자유의 가능성을 입론하기 위해서 철학을 한다. 그것을 최고선이라는 전통적으로 최고선이라는 이름하에 중세 형이상학 내내 논의된 것은 신에 대한 변신론으로서 최고선 개념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선은 곧 신이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어떻게 잘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중세까지 서양 형이상학이 전개되었다면 칸트는 그 형이상학을 실천 철학적으로 뒤집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실천이성 비판에서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순수이성 비판에서부터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순수이성 비판의 방법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97년에 나온 도덕 형이상학 그리고 그 이유 넘어서 사실은 인간학에서도 자기의 철학적 지향성을 유지하면서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칸트 철학을 꿰뚫은 핵심 화두가 최고선이다라는 걸 칸트의 텍스트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네. 해석 읽기는 되게 흥미롭고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300주년이가 칸트 유산이 무엇인가 했을 때 네. 칸트를 오늘날에 우리한테 요구되는 이론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반론이 가능한 부분들이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게 그럴수록 더 그러하니까. 그렇죠. 하나는 이제 자연의 의도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 역사 철학 보편사 문제 말씀하시면서 그 인간적 자연이다 말씀하셨고 결국 이성의 문제, 인간 이성이고 그것도 이제 보편적 이성이겠죠 인간들의. 근데 막상 보편사하고 영구 평화로 읽어보면은 이 목적론이 목적론의 주체가 상당히 초월적인 것이고 여기서 자연이 뭐냐 했을 때 그렇죠. 인간적 자연이다 말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일종의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기독교적인 역사의 세속적 형태다, 해석화된 형태다. 그렇게 읽을 여지가 너무 많다. 물론 맞습니다. 칸트가 이렇게까지 그런 뉘앙스가 나게 쓴 이유는 모르겠다. 근데 선생님께서 오늘은 좀 다른 제가 생각했던 거나 그런 해석을 제공하셨는데 좀 다시 한번 그걸 어떻게 정당화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사회 이념에서는 자연이 인간을 자유의 실현의 역사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평화와 보편적 행복이 보장되는 시스템인 민주주의 법치국가, 칸트식으로 표현하면 보편적으로 법을 관장하는 시민적 사회, 그리고 인류의 시민적 통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 이미 예비해 놓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때 이 자연이 만약에 물질적 자연이라면, 칸트는 바보 같은 미친 과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칸트가 자연을 이해할 때 이 자연에는 인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래서 Die menschliche Natur, 인간이라는 자연. 이 인간이라는 자연을 그런데 자연이 예비했어요. 그래서 목동노조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무언가 초월적인 예비가 이루어진 것처럼 칸트가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칸트가 썼기 때문에 동네의 해석이 지금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으로 해석되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784년에 쓴 칸트의 글이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목적론적인, 이때 이 목적론적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최고선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향하는 방식으로 사유를 전개하면서 칸트가 그 위에도 계속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판단적 비판의 83절과 84절에서 제시하는 역사철학적 이해, 그리고 순전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제시하는 역사철학 이해. 이때의 자연을 저는 그래서 인간적 자연으로 이해해야 칸트가 그러니까 미치광이가 안 된다라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도 맞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자연이 인간적 자연으로 국한해서 볼 여지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인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칸트는 그래서 헤겔의 칸트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요. 그래서 헤겔은 아예 자연을 정신의 현현으로, 자연을 알고 봤더니 의지적인 발현도 가능한 정신으로 봐야 돼. 자연의 본질은 정신이야. 이 정신이 궁극적으로 자기 실현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나중에 윤리적인 국가의 그 형성으로까지 나아갈 거야, 역사가. 라고 하는 역사 철학을 헤겔이 전개하거든요. 그럴 때 헤겔의 비판 포인트도 무슨 엉뚱하게 자연이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헤겔처럼 나아가면 또다시 망상의 소리가 돼요. 오늘날 헤겔 철학의 비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식으로 주체 철학적으로 이해된 정신 개념이거든요. 그 균형을 차지하는 사유를 먼저 한 사람이, 그러니까 헤겔과 같은 역사 철학적 비전을 가지고, 그러나 헤겔과 같은 그런 정신 철학적인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서 목적론적인 자유의 철학을 전개하는 칸트의 전략이 인간적 자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표현되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자연사물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어 라고만 설득하기에는 칸트 자신의 그 논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이재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가 가능한 자연을 물질적 자연 아니면 초월적 자연, 즉 신과 병치돼서 읽을 수 있는 여지의 서술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합리적으로 칸트를 재구성한다면 그 자연은 인간적 자연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그 길밖에 저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 한번. 앞에서 이제 토론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든 점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하버마스와 칸트의 그 이성이 절차주의적 이성이라는 점에서 또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가 칸트의 어떤 이성 개념을 좀 계승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는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까 이제 인용된 텍스트 중에서 칸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의사소통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면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칸트의 텍스트를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읽었을 때에도 그 타자와, 그러니까 주체와 타자 간의 어떤 의사소통보다는 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좀 그 가정된 의사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좀 치중되어 있어서 이것이 혹시 이런 면이 좀 강하다면 이게 하버마스가 중시하는 생활 세계에서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과는 좀 결이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두 가지의 그런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버마스가 칸트의 이성 개념을 계승했다고 그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마스의 그 성취가 없었다면 칸트의 텍스트를 개인 주체의 그 내면의 대화를 모델로 해서, 그러니까 하버마스 표현을 빌면 주체 철학적 패러다임에 위에서 쓰여진 텍스트로 이해하는 게 거의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써요. 즉 의사소통적 이성으로 이성 개념을 칸트가 생각했다라고 짐작할 만하게 해주는 서술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하고 몇 개 사실 몇 않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이성 개념을 의사소통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다시 칸트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제가 사실 순수인성 비판을 읽는 게 바로 이제 그 관점에서 읽는 건데, 다시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명료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칸트의 이론 이성은 그 어떤 이성이냐면 칸트가 지성이라고 이름 붙인 활동들, 즉 범주들의 적용을 이끌어가는 이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범주들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칸트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칸트가 범주라고 제시한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칸트가 범주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해서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미친놈 취급당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연기가 나는데 거기에 불이 났나 본데 라고 말하면 전 당연히 제대로 이해받을 겁니다. 근데 연기가 펄펄 나는 걸 보고 저게 뭐야? 저거 외계인이 그 마법을 부려서, 혹은 어떤 주술사가 마법을 부려서 지금 연기를 내뿜고 있는 거야. 저기 사실은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구도 제 말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즉 서로 자기들끼리 그런 주술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칸트가 범주란 이름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가 서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이 서로 타당하게 이해될 수 있으려면 내가 범주라고 하는 틀에서 말이 이루어져야 해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이런 이성도 의사소통적으로 이해하면 범주들도 우리 인간이 이제 수행적 퍼포머티브라고 하죠. 수행적 지식으로서 작동하는 가장 핵심적인 틀을 칸트가 범주라는 이름을 제시했고, 그 핵심 틀이 작동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성공하지 못한다.
상호 이해도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해가 서술이 가능해요. 좀 설득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래서 칸트의 텍스트를 다시 칸트가 말하는 이성이 혹은 칸트가 말하는 지성이나 그 개념들이 의사소통적 이성을 전제로 해서 말한 거야라고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열리고 그렇게 해야 칸트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순수이성 비판의 실천이성 쪽에서 이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보충 설명이 지금 이제 순수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그러면 이제 적용의 범주가 실천이성에도 그게 해당이 아, 되는 그렇죠. 건지 그런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 실천이성이 아니라 순수이성 비판에서 예를 들은 이유는 실천이성 비판은 너무나 당연하고 왜냐하면 실천이성 비판은 행위를 규율하는 이성이거든요. 행위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당연히 그래서 의사소통적 맥락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론이성, 인식은 의사소통적 맥락에서 더욱더 유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 이성도 의사소통적 이성으로 해석하면 더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칸트가 더 설득력 있는 사람으로 내비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순수이성 비판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는 좀 흥미로웠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